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약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약혼자에게 공개적으로 파혼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맞춤 제작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옆에 계신 아주머니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신랑 박지훈 군의 소감을 듣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박지훈은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섰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하객들을 한 바퀴 쓱 훑어보더니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박지훈이 말했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하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약혼식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서연 씨와 파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말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흐르던 음악마저 멈췄죠.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놓칠 뻔했어요. 술이 드레스 위로 조금 흘러 끈적거렸죠. 단상 위에 박지훈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저를 볼 땐 항상 눈에 웃음기가 가득했는데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박지훈은 무대 뒤에서 웬 여자를 하나 끌고 나왔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배가 살짝 불러 있었고 계속해서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박지훈 회사 인턴 임윤아였어요. 임윤아는 박지훈 옆에 얌전히 서서 그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빛엔 의존감이 가득했어요.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죠. 이쪽은 임윤아입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전 윤아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서연 씨, 우리 약혼은 오늘부로 없던 걸로 합시다. 그루공 임윤아입니다. 그로난 천윤아입니다. 그루고 본 전천지. 전천천천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했죠. 저는 단상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박지훈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3년이나 만났고 오늘 약혼식인데 파혼이라니, 그것도 저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서연, 소란 피우지 마. 나랑 윤아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게다가 내 아이까지 가졌다고. 난 얘한테 책임감을 느껴야 해. 넌 조건 좋으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는데 박지훈이 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그건 제가 지난달에 막 그에게 건넨 가족카드였죠.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 비상용으로 쓰라고 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카드를 들고 옆에 있는 직원에게 건넸어요. 저기 진열된 것 중에 제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가져와서 윤아 씨 목에 걸어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며 저와 박지훈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박지훈은 카드를 직원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소리쳤죠. 뭘 봐요? 카드 긁으라니까. 이 카드 한서연 씨 카드인데 제 돈이 곧 내 돈이지. 내 여자한테 선물 하나 사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 임윤아도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엔 우월감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자기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언니, 미안해요. 저랑 지훈 씨는 진심이에요. 앞으로 저랑 아기 잘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목걸이도 지훈 씨 성이니까 감사히 받을게요. 저는 박지훈이
제 카드로 다른 여자에게 목걸이를 사주는 꼴을. 그리고 이뮤나가 제 앞에서 배를 내밀고 자랑하는 꼴을 지켜봐야 했어요. 주변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귓가에 꽂혔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박지훈, 이뮤나, 너희 오늘 나한테 이런 짓 한 거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직원이 목걸이를 가져오자 박지훈은 직접 이뮤나의 목에 걸어주며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어요. 이뮤나는 소리내어 웃었죠.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밝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박지훈이 저를 멈춰 세웠죠. 한서연, 어딜 가? 파혼했으니 당신이 혼수로 해오기로 한 아파트랑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나중에 내가 당신 돈 뜯어먹었다는 소리 나오면 곤란하잖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차갑게 비웃었어요. 박지훈,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 내 블랙카드로 선물 살 땐 왜 계산 안 했는데? 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당신 회사 투자금은 우리가 결혼할 사이니까 해준 거지. 당신이 먼저 이렇게 나왔으니 나도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박지훈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사람, 이뮤나가 상간녀라는 사람. 박지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뮤나를 끌고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됐어. 너랑 할 말 없어. 가자. 이뮤나는 제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연 언니, 지훈 씨 마음엔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만 포기해요. 더 취해지기 전에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두 사람의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휴대폰을 꺼내 오빠 한서준에게 전화하려는데 마침 SNS 알림이 떴어요. 약혼식에 참석한 친구가 올린 현장 영상이었죠. 제목은 약혼식이 파혼식으로. 임신한 상간녀에게 신부 블랙카드 긁어주는 신랑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빠는 평소에도 제 SNS를 챙겨보는데 이 영상을 보면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죠. 서연아, 너 어디야? 영상에 나온 거. 그거 진짜야? 박지훈, 그 자식이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해?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진짜야. 약혼식에서 나랑 파혼하겠다고 했어. 이뮤나라는 여자 데리고 와서 내 블랙카드로 목걸이까지 사줬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오빠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기다려. 그 문제는 오빠가 처리할게. 박지훈, 그 자식이 감히 널 그렇게 우롱해? 내가 아주 쓴맛을 보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끊고 연회장의 아수라장을 둘러봤어요. 저를 비웃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박지훈은 이뮤나와 아이가 있으니 저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자기 회사가 오늘날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인지, 그 블랙카드가 누구 것인지 잊어버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드레스를 정돈하고 가방을 챙겨들었어요. 아직도 단상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박지훈의 부모님께 한마디 했죠.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일 다 보셨죠? 제가 무례한 게 아니라 아드님이 먼저 제게 등을 돌린 겁니다. 앞으로 저희 두 집안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제가 호텔 입구에 도착해 차문을 열려던 순간 등 뒤에서 이뮤나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죠. 서연 언니, 잠깐만요. 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보니 그녀는 한 손으로 허리를, 다른 한 손으론 배를 감싼 채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박지훈은 그녀 옆에 바짝 붙어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 금실 좋은 부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상대할 마음이 없어 차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민아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죠. 그녀는 일부러 배를 제 쪽으로 쑥 내밀었어요. 연회장에서부터 풍기던 향수 냄새에 달콤한 채취가 섞여 코를 찔렀죠. 서연 언니, 지금 마음 안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훈 씨 마음엔 이제 저랑 아기뿐이에요. 더 이상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민아에게 다정하게 말했죠. 유나야, 바람 부는데 서 있지 마. 감기 걸리겠다. 어서 들어가자. 보세요. 이 와중에도 저 여자를 챙기잖아요. 저는 두 사람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보자 꾹 눌렀던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이민아의 배를 쳐다봤죠. 이민아 씨, 내가 가든 말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당신이 임신을 했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려줘야겠네요. 당신 목에 걸린 그 목걸이. 박지훈이 내 블랙카드로 긁어서 산 거예요. 내 돈은 상간녀한테 목걸이 사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에서보다 더 큰 소리로 수군거렸죠. 누군가 이민아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세상에, 저 목걸이 저 여자 돈으로 산 거였어? 남자 진짜 쓰레기네. 또 다른 사람은 말했죠. 여자도 뻔뻔하다. 남의 돈으로 산 걸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다니. 이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에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황급히 목걸이를 옷깃 안으로 숨기며 저를 쏘아봤어요.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죠. 가름복, 서연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랑 지훈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저한테 선물 사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훈 씨가 그랬어요. 언니 카드는 자기 카드나 마찬가지라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요. 어머, 그래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박지훈을 돌아봤어요. 박지훈 씨, 저 여자가 한 말 사실이에요? 내 블랙카드가 당신 거라고? 박지훈은 제 질문에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죠. 서연아, 유나랑 다투지 마. 제 임신에서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 그 카드는 네가 비상시에 쓰라고 준 거 맞잖아. 유나한테 목걸이 사준 건 그냥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지훈, 내가 당신한테 카드를 준 건 우리가 약혼할 사이니까 회사 자금 돌리라고 준 거지. 당신이 내 돈으로 상간녀나 먹여 살리라고 준 게 아니야. 작년에 당신 회사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우리 오빠가 50억 투자해 준 사람은 누구였지? 당신이 입고 있는 정장, 차고 있는 시계, 어느 하나 내가 사주지 않은 게 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돈으로 임신한 여자 데리고 와서 약혼식 날 파혼을 해. 그러고도 감히 내 카드가 당신 거라고 말해.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박지훈을 향해 대놓고 손가락질했죠. 저 남자 여자 돈으로 성공한 거였네. 잘 나가니까 조강지쳐 버리는 것 봐. 그러게 말이야. 상간녀 데리고 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굴다니 양심도 없나 봐. 박지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가 반박할 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민아는 박지훈이 밀리는 걸 보자 다시 배를 내밀며 나섰어요. 그녀는 박지훈의 팔을 잡고 제게 소리쳤죠. 서연 언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훈 씨는 이제 능력 있어요. 언니가 없어도 회사 잘 이끌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매일 아침 몸에 좋은 배도라지즙도 챙겨주고 저녁엔 같이 산책도 해줘요. 아기 낳으면 바로 혼인신고하고 성대한 결혼식도 올려준다고 했어요. 그녀는 성대한 결혼식이라는 말을 유독 힘주어 말했어요. 그 눈빛에선 우월감이 뚝뚝 묻어났죠. 저는 그 꼴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박지훈이 정말 자기한테 잘해줄 거라고 믿는 걸까요? 우리 오빠와 제 도움이 없으면 박지훈의 회사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말싸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켜서 그들 앞에서 흔들어 보였죠. 박지훈 씨, 똑똑히 기억해둬요. 그 블랙카드의 주인은 나고 가족카드 승인 권한은 내가 언제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에 들어간 그 투자금. 우리 오빠가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 한 거 알면 계속 돈을 대줄 것 같아요? 카드 정지와 투자금 회수라는 말에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피했죠. 서연아, 제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우리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카드 정지는 안 돼. 투자금도 빼면 안 되고 우리 회사 지금 자금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네가 카드 정지하고 투자금 빼면 우리 회사 망해. 이민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박지훈의 팔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 씨, 저 언니 정말 카드 정지하고 투자금 뺄 수 있는 거예요? 박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제게 애원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약혼식에서 그런 건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너한테 파혼하자고 한 것도, 유나한테 목걸이 사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면 안 될까? 그의 이중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났어요. 약혼식장에서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지금은 이렇게나 비굴하다니.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이중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났어요. 문을 닫기 전 두 사람에게 말했죠. 박지훈, 기회는 내가 줬었어. 당신이 걷어찬 거지. 당신이랑 이민아, 앞으로 좋은 날은 다 갔으니 기대해. 저는 쾅 소리가 나게 차문을 닫고 기사님께 말했어요. 출발해 주세요. 차는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백미러를 통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박지훈과 그의 팔을 붙잡고 무언가 말하는 이민아를 봤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오빠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와 있었죠. 내용은 단 3글자였어요. 두고 봐. 애뉴. 차가 출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오빠 한서준의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 같았죠. 곧이어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가득 찬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너 지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방금 그 거지 같은 약혼식 라이브 방송 봤어. 박지훈 그 미친놈이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해? 그리고 그 이민아라는 여자. 배 좀 나왔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거들먹거려?
이런 시.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오빠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죠. 저는 오빠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오빠, 나 괜찮아. 차 타고 집 가는 중이야. 오빠 몸 상하니까 너무 화내지 마.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가치가 없어? 오빠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 한서준 동생. 어릴 때부터 누가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는데 박지훈 그 자식은 대체 뭔데? 우리 집 돈으로, 우리 집 인맥으로 큰 주제에 감히 약혼식에서 너한테 망신을 줘? 그것도 내 블랙카드로 상간녀 목걸이나 사주고? 머리에 총 맞았나? 그제야 저는 오빠가 친구가 올린 SNS 영상뿐만 아니라 누군가 실시간으로 중계한 라이브 방송까지 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별걸 다 인터넷에 올린다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차라리 잘된 일이었죠.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쇼폼 보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라이브 방송하는 걸 봤어. 무대를 비추고 있는데 뒷모습이 너 같아서 설마 했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박지훈이 블랙카드를 들고 직원 부를 때 그제야 너인 걸 확실히 알았어.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그런 모욕을 주다니 다 오빠 탓이야. 처음부터 네가 그놈이랑 사귀는 걸 말렸어야 했는데 50억이나 투자해 주는 게 아니었어. 내가 아주 배은망덕한 놈을 키웠구나. 오빠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덤덤하게 말했죠. 오빠 탓 아니야. 내가 좋아서 시작한 관계였잖아. 지금이라도 그 사람 본 모습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결혼하고 알았으면 더 골치 아팠을 거야.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오빠의 목소리는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박지훈 그 자식, 우리 HS그룹 도움이 없으면 그깟 회사가 얼마나 버틸 것 같아? 오늘 일 이대로 안 넘어가.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후회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저는 오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분명 거대한 사무실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치고 있겠죠. 화가 났을 때 나오는 오빠의 습관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 너머로 비서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비서, 지금 당장 박지훈 회사 자금 흐름 전부 조사해. 특히 우리 HS그룹이랑 관련된 내역은 샅샅이 뒤져. 그리고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내 동생이 박지훈한테 준 블랙카드, 그 가족카드 당장 정지시켜. 지금 바로 1분도 지체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부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블랙카드 정지는 이미 은행 측에 연락해 두었고 10분 내로 처리될 겁니다. 박지훈 씨 회사 자금 흐름도 즉시 조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빠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박지훈 회사에 투자한 프로젝트 담당자한테도 연락해. 모든 자금 지원 중단하고 투자금 50억 전액 회수하라고 전해. 그 회사 사정이 어떻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HS그룹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즉시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통보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말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는 듯 했어요. 전화기에는 다시 저와 오빠의 목소리만 남았죠. 오빠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서연아, 걱정하지 마. 블랙카드는 곧 정지될 거고 그놈은 더 이상 내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없을 거야. 50억 투자금도 바로 회수될 거고 우리 HS그룹 도움이 끊겼을 때 박지훈이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고마워. 오빠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바보야, 오빠한테 고맙긴.
오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일단 집에 가서 푹 쉬어.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머지는 오빠가 알아서 처리할게. 박지훈이랑 그 임윤아라는 여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아, 맞다. 집에 사람이라도 보낼까? 그 임윤아라는 여자가 또 찾아와서 괴롭힐까봐 걱정되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오빠. 우리 아파트 보안 철저해서 못 들어올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 가서 푹 자고 싶어. 기운 차리고 나서 오빠랑 같이 저 사람들 어떻게 할지 생각할게. 그래, 그럼 집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고. 무슨 일 생기면 밤이든 낮이든 바로 오빠한테 전화해. 알았지? 오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알았어, 오빠. 오빠도 너무 화내지 말고 몸 챙겨. 오빠와 몇 마디 더 나눈 후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차 시트에 기대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끊고 차 시트에 기대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오빠가 있으니 박지훈과 임윤아는 결코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거예요. 저는 박지훈이 블랙카드가 정지되고 투자금이 회수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기사님이 제 표정이 좀 나아진 걸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아까 호텔 앞에서 정말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 남자분 정말 너무하시던데. 그리고 그 여자분도 딱 보니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사님께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기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괜찮아요.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벌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좋은 끝을 못 보죠. 아가씨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빠 한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블랙카드 정지 완료. 투자금 회수 절차 진행 중. 내일이면 박지훈 쪽 난리 날 거다. 저는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오빠는 항상 이렇게 일 처리가 빨랐죠. 질질 끄는 법이 없었어요. 오빠에게 알았어라고 답장하려는데 다시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분노가 느껴졌죠. 서연아, 김 비서한테 방금 보고 받았어. 은행에서 확인 끝났대. 박지훈 손에 있는 그 블랙카드 이제 완전히 못 써. 결제든 현금 인출이든 전부 사용권한 정지라고 뜰 거야. 그리고 박지훈 회사에 투자했던 50억. 프로젝트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 통보서 보냈대. 지금쯤 그 회사 재무팀은 이미 소식받았을걸.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쿠션을 껴안으며 느긋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빨리? 난 한 이틀은 걸릴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오빠가 헛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지. 어제 너한테 그런 굴욕을 줬는데 오늘 바로 쓴맛을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HS그룹을 우습게 볼 거 아니야. 김 비서 말로는 박지훈 회사 요즘 큰 계약건 하나 물려고 우리 투자금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대. 이제 우리가 투자금 빼면 그 계약은 무조건 엎어지는 거지. 그럼 그 회사 자금줄은 바로 끊기는 거고. 저는 투자 철회 통보서를 받은 박지훈의 표정을 상상했어요. 분명 놀라고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오빠가 덧붙였어요. 재무팀에도 지시해뒀어. 박지훈 회사에서 자산 빼돌리려는 움직임 보이면 바로 나한테 보고하라고. 변호사 투입해서 막을 거야. 우리 HS그룹 돈으로
그 상간녀 먹여 살리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오빠, 정말 꼼꼼하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파혼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은 곧 닥쳐올 통쾌한 복수극에 대한 기대로 깨끗이 씻겨나갔죠. 오빠와 통화를 끝내고 물을 마시러 가려는데 휴대폰에서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렸어요. 예전에 가입해둔 동네 재벌 2세들 모임 채팅방이었죠. 그곳에는 항상 온갖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왔어요. 누군가 메시지를 올렸는데 방금 강남 명품 매장에서 박지훈이 어떤 임산부랑 싸우는 걸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그랬다나요. 보자마자 박지훈과 이뮤나라는 걸 직감했죠. 블랙카드 정지가 벌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올린 현장 영상을 바로 클릭했어요. 영상 속 박지훈은 블랙카드를 들고 계산대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지금 장난해요? 카드 긁을 줄 몰라요? 이 카드가 결제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해봐요. 직원은 포스기를 든 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님, 이미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 권한이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카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뮤나는 옆에 서서 한 손으론 배를, 다른 한 손으론 박지훈의 팔을 잡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지훈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한서연 언니가 준 카드잖아요. 왜 결제가 안 돼요? 설마 한서연 언니가 일부러 카드 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박지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뮤나의 손을 뿌리쳤어요. 말도 안 돼. 한서연이 감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회사에 돈이 필요한 거 뻔히 아는데 카드 정지했다가 회사 망하면 자기도 좋을 거 없잖아.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직원에게 저렇게 화를 낼 리가 없으니까요. 영상 속 박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QR 결제를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그제야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제게 전화를 걸려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를 차단한 후였어요. 전화가 걸릴 리 없었죠. 그는 이번엔 오빠 한서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오빠 전화가 어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전화던가요. 몇 번을 걸어도 김 비서가 받았고 김 비서는 차갑게 말했죠. 박 대표님, 저희 부사장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이제 박 대표님과 저희 HS그룹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박지훈은 명품 매장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죠. 그는 창피했는지 이뮤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뮤나는 걸어가면서 투덜거렸죠. 지훈 씨, 이제 어떡해요? 나 저 가방 아직 못 샀는데 한서연 언니가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박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카드 정지 문제로 가득했겠죠.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회사 재무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무척 다급했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HS그룹에서 공식 투자 철회 통보서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50억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3일 안에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지금 회사 계좌에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뭐라고? 박지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어요. 투자 철회. 무슨 근거로? 우리 계약서까지 썼잖아. 한서준 그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무팀 직원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계약서에 저희 회사가 HS그룹의 이익이나 명예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일방적으로 투자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HS그룹 측에서는 대표님께서 약혼식에서 하신 행동이 한서연님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는 곧 HS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므로 투자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제야 박지훈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50억. 그건 회사에겐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 빠져나가면 회사 자금줄은 바로 끊기고 말겠죠. 큰 계약은커녕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질 거예요. 그는 재무팀과의 통화를 끊고 길가에 서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이민아는 옆에서 계속해서 재촉했죠. 지훈 씨, 어떻게 좀 해봐요. 카드도 안 되고 투자도 끊기고 우리 이제 어떡해요? 내 가방은? 우리 아기 나중에 분유는 수입 분유 먹여야 하는데 박지훈은 지금 그녀의 가방이나 수입 분유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한서연을 찾아가야 해. 카드 정지를 풀게 하고 오빠를 설득해서 투자 철회를 맑게 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난 정말 끝이야. 그는 이민아를 끌고 차로 달려가며 말했어요. 가자, 한서연한테 가야 해. 설마 정말 나를 외면하겠어? 예전에 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가서 빌면 분명히 도와줄 거야. 영상 속에서 허둥대는 박지훈을 보며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박지훈, 이제야 정신이 들어? 너무 늦었지. 약혼식에서 나한테 파혼 통보하고 이민아랑 사랑 노름하면서 내 블랙카드로 선물 사줄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박지훈이나 찾아올 것 같아. 오빠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죠. 오라고 해. 무슨 낯짝으로 오는지 보자. 넌 상대하지 마. 와서 귀찮게 굴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경비시켜서 쫓아낼 테니까. 저는 웃으며 알았어라고 답장하고 소파에 기대 앉아 박지훈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과연 이번엔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며 내게 매달릴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소파에 앉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인터폰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드니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한서연님, 아래에 박지훈이라는 남자분과 임산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올려보내드릴까요? 역시 정말 빨리도 왔네요.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랑 할 말 없으니까 막아주세요. 올라와서 소란 피우지 못하게요. 경비 아저씨가 급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서연님, 저희가 말겠습니다. 인터폰을 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으려는데 아래층에서 박지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층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죠. 한서연, 문 열어.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서 얘기 좀 해.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저는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죠. 박지훈은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붙잡고 위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민아는 그의 옆에서 한 손으론 배를, 다른 한 손으론 허리를 짚고 같이 소리쳤죠. 한서연 씨, 안에 숨어만 있지 말고 나와요. 지훈 씨가 할 말 있대요. 빨리 내려와요. 그들의 소란에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집에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경비 아저씨들이 박지훈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힘으로 뿌리치고 공동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몇 번 와봤던 그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걸 누르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박지훈은 저한테 매달리기 위해 체면도 다 버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가 안전고리를 걸었어요. 고리를 걸자마자 쿵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짝이 부서질 듯한 기세였죠.
박지훈이 문 밖에서 외쳤어요. 한서연,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피하지 말고 얘기 좀 하자고. 저는 문에 기댄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지훈 씨,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박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억울함마저 섞여 있었죠. 서연아, 우리 그래도 3년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약혼식에서 파혼하자고 한 것도, 유나한테 목걸이 사준 것도, 내 블랙카드를 쓴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참 말도 쉽게 하네요. 잘못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덮으려 하다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문 밖을 향해 말했죠. 박지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약혼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 줄 땐 잘못인 줄 몰랐어? 내 블랙카드로 이뮤나한테 목걸이 사줄 땐? 이제 카드 못 쓰게 되고 회사 망하게 생기니까 나한테 와서 잘못을 빌어? 너무 늦었어. 문 밖에 박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예전에 개자식이었던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 블랙카드 정지돼서 유나한테 아무것도 못 사줘. 그리고 회사, 내 오빠가 50억 투자금을 뺀대. 그 돈 빠지면 우리 회사 정말 망한다고. 내 오빠한테 말 좀 해줘. 투자금 빼지 말라고. 응. 그리고 블랙카드 정지도 풀어주고. 앞으로 정말 너한테 잘할게. 유나랑도 다시는 안 만날게. 듣기만 해도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정말 이뮤나와 헤어질 수 있었다면 애초에 약혼식에서 파혼을 선언하지도 않았겠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이뮤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 씨, 저 여자한테 빌지 마.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라고. 블랙카드 하나 정지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리고 그 50억. 한서준 그 인간도 인정머리 없기는 말 한마디로 투자를 빼. 이뮤나의 말에 박지훈이 황급히 그녀를 말렸어요. 유나야,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고는 다시 문 안의 저를 향해 비굴하게 말했죠. 서연아, 유나 말 신경 쓰지 마. 제 임신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래. 말 실수한 거야. 우리 예전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도와주면 나 뭐든지 다 할게. 앞으로 정말 너한테만 잘하고 다시는 속 썩이지 않을게. 저는 문 밖을 향해 말했어요. 박지훈, 나한테 예전 정 같은 거 들먹이지 마. 당신이 약혼식에서 이뮤나를 선택한 순간 우리 사이의 정은 끝났어. 블랙카드는 우리 오빠가 정지시킨 거고 투자 철회도 오빠 결정이야. 난 상관없어.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직접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봐. 나한테 와서 빌지 말고. 네가 상관없다고? 박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죠. 서연아, 어떻게 네가 상관없을 수가 있어? 넌 한서준 동생이잖아. 네가 한마디만 하면 오빠는 무조건 내 말 들을 텐데. 넌 그냥 날 도와주기 싫은 거지? 아직도 내가 파혼한 것 때문에 화나서 그러는 거지? 내가 약속할게. 이번 위기만 넘기게 도와주면 나 이뮤나랑 바로 헤어질게.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 응? 약혼도 다시 하고 결혼도 하고 앞으로 너한테만 충실할게. 그의 말에 구역질이 났어요. 저는 문 밖을 향해 소리쳤죠. 박지훈, 꿈깨. 우리 오빠가 내 말을 듣는다고 해도 난 당신 안 도와줄 거야. 내가 아직도 예전처럼 당신 말 몇 마디에 마음 약해질 것 같아? 내 돈으로 다른 여자 먹여 살려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당신 정말 뻔뻔하다. 그럼 어떡하라고?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 회사 망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각탄한, 그럼 넌 정말 그렇게 모질게 내가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내가 모질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약혼식에서 나한테 망신 줄 땐 당신이 모질다는 생각 안 했어? 내 블랙카드로 이뮤나한테 목걸이 사줄 땐 박지훈, 이 모든 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당장 돌아가. 그러지 않으면 정말 경찰 부를 거야. 문 밖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이뮤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 씨 봐요. 저 여자는 우릴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고요. 그냥 가요. 여기서 저 여자한테 구걸하지 말자고요. 가긴 어딜까? 박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저 여자 말고 우리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 서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무릎을 꿇는 소리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혐오스러워졌죠. 돈 때문에 무릎까지 꿇다니. 정말 줏대없는 남자였어요. 저는 문 밖을 향해 말했죠. 박지훈, 거기서 연기하지 마. 당신이 무릎을 꿇든 뭘 하든 난 안 도와줄 거야. 당장 이뮤나 데리고 사라져. 그러지 않으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문 밖은 또다시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지훈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서연, 너 후회하지 마. 곧이어 이뮤나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훈 씨, 가요. 저 여자랑 무슨 말을 더 해요. 안 도와주면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캐 사이로 그들이 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죠. 휴대폰을 들어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지훈이 방금 집 앞에 와서 난리쳤어. 블랙카드 풀어주고 투자철에 막아달라고 하길래 쫓아냈어. 오빠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또 와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 부르거나 나한테 전화해. 경비시켜서 내쫓아 버릴 테니까. 저는 웃으며 알았어라고 답장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박지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겠죠. 분명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저는 절대로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가 내게, 우리 가족에게 진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게 될 테니까요. 집에서 조용히 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차를 한 잔 마시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죠. 아파트 경비실이었어요. 이번에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다급했어요. 한서연님, 큰일 났습니다. 아까 박지훈 씨랑 같이 왔던 그 임산부. 다시 돌아와서 공동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서연님이 자기 남편 뺏어갔다고 소리치면서 올라와서 따지겠다고 난리입니다. 저희가 막고는 있는데 힘드네요. 저는 찻잔을 든 채 잠시 멈칫했어요. 이뮤나는 정말 끈질겼죠. 박지훈도 갔는데 혼자 다시 돌아와서 소란을 피우다니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일단 최대한 막아주세요. 못 올라오게요. 저도 발코니에서 상황 좀 볼게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세상에. 이뮤나는 공동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쥔 채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아파트 단지 절반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이민아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한서연, 이 여우, 같은 년, 당장 내려와.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뺏어가. 우리 지훈 씨랑 나 아이까지 가졌는데 아직도 그 일을 못 놔줘? 양심도 없는 년. 그녀의 고함에 주변 이웃들이 모두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몇몇 아주머니들은 옆에 서서 수군거렸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그녀의 남편을 뺏은 줄 아는 눈치였어요. 저는 흑백을 뒤바꾸는 그녀의 모습에 화가 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민아 씨, 거기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박지훈 씨가 먼저 저랑 약혼해 놓고 등 뒤로 당신이랑 바람 피운 거잖아요. 그것도 내 블랙카드로 당신한테 목걸이나 사주고 이제 와서 내가 당신 남편을 뺏었다고 뒤집어 씌워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제 목소리가 작지 않았기에 주변 이웃들이 모두 들었어요. 수군거리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예전에 저와 인사를 나눴던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민아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저기 한서연 씨 말이 사실이야? 그렇다면 이건 아가씨가 잘못한 거네. 남의 약혼한 남자를 뺏은 거잖아. 이민아는 자기 편이 없어진 걸 보자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바닥에 드러누워 배를 꼭 껴안았죠. 흑흑,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한서연이 제가 지훈 씨 아이 가진 걸 질투해서 일부러 지훈 씨랑 싸우고 카드도 정지시키고 투자금도 빼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태기가 있나 봐. 한서연,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풀지. 왜 우리 아기한테까지 해코지를 해. 그녀의 눈물 연기에 속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도 임신했다는데. 한서연 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전에 박지훈이 제 블랙카드를 쓴 내역을 캡처해둔 사진을 찾았죠. 오빠 비서가 보내준 것으로 결제 시간, 장소, 금액이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거기다 이민아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발코니로 나가 결제 내역과 사진을 아래층 이웃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이건 박지훈 씨가 제 블랙카드로 이민아 씨에게 목걸이를 사준 내역이에요. 무려 5천만 원이나 썼죠. 그리고 이 사진, 약혼식 날 박지훈 씨가 직접 걸어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박지훈 씨와 3년간 약혼한 사이였고 그 사람 회사는 저희 오빠가 50억을 투자해줘서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고 심지어 그 상간녀가 저희 집 앞에 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이웃들은 결제 내역과 사진을 보고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어요. 모두 이민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아까 이민아 편을 들던 젊은 여자도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는 아예 대놓고 이민아에게 말했죠.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 남의 돈 뜯어 쓰고 와서 거짓말까지 해. 그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겠네. 이민아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더 이상 울지 않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한서연, 너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지훈 씨는 진심으로 날 사랑해. 너랑 사귄 건 순전히 내 집안 돈 때문이었다고. 이제 네가 필요 없어지니까 복수하려는 거지? 오늘 너랑 끝장을 볼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경비 아저씨를 밀치고 공동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인, 한서연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놔, 나 들어갈 거야. 이민아는 거세게 저항하며 경비 아저씨의 팔을 핥히었어요. 너희 경비들 다 한서연한테 돈 받아먹고
저 여자 편드는 거지.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난 박지훈 씨 아이를 가졌어. 지훈 씨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때 가서 너희들 다 나한테 사과하게 될걸. 경비 아저씨는 팔이 긁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무전기를 향해 외쳤죠. 지원 요청, 공동 현관 앞에서 소란 발생, 통제 불능. 곧바로 다른 경비 아저씨 두 분이 달려왔고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겨우 이뮤나를 제압했어요. 이뮤나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저를 향해 날카로운 욕설을 퍼부었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아래층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 여자랑 말 섞지 마시고 그냥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세요. 또 와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한서연님, 경비 아저씨들은 대답하고는 여전히 욕을 하는 이뮤나를 끌고 아파트 입구 쪽으로 갔어요. 이뮤나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죠. 한서연,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지훈 씨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녀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돌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오빠 한서준에게 전화해 이뮤나가 소란을 피운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듣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욕을 내뱉었죠. 그 여자가 감히 또 와서 난리를 쳐? 정말 낯짝도 두껍네. 서연아, 너 괜찮아? 저 여자 때문에 놀라진 않았고? 응, 괜찮아. 오빠, 경비 아저씨들이 쫓아냈어. 그냥 좀 짜증나. 저 여자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 차라리 잘 됐어. 오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모두가 그 여자랑 박지훈의 실체를 알게 된 거니까. 서연아, 걱정하지 마. 이 일 이대로 안 넘어가. 박지훈이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럼 내가 아주 바닥까지 떨어뜨려 주지. 우리 HS그룹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오빠, 어떻게 하려고? 이미 비서시켜서 박지훈 회사에 납품하는 모든 원자재 공급업체에 연락해뒀어. 오늘부로 박지훈 회사에는 어떤 물건도 납품하지 말라고. 원자재가 없으면 주문이 들어와도 물건을 못 만들겠지. 그럼 정말 회생 불가능해질 거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정말 독한 수였죠. 박지훈 회사는 전자제품 회사라 원자재 공급이 필수적이었어요. 공급업체들이 모두 납품을 중단하면 생산 라인은 바로 멈출 것이고 돈을 버는 건커녕 기존 주문도 처리하지 못해 위약금 때문에 파산하게 될 게 뻔했죠.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오빠, 그 방법 정말 대단하다. 박지훈이 이번엔 어떻게 버틸지 궁금하네. 버티긴 뭘 버텨. 끝났지. 오빠가 차갑게 비웃었어요. 서연아, 넌 그냥 편하게 구경만 해. 3일 안에 박지훈이 다시 널 찾아올 거야. 그때는 부탁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걸. 오빠 한서준과 통화를 끊은 지 30분도 되지 않아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스크린샷 한 장과 함께였죠. 오빠의 비서인 김 비서와 원자재 공급업체 몇 곳의 채팅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는 부사장님 지시에 따라 박지훈 대표 회사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으며 향후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죠. 저는 스크린샷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언급된 공급업체는 3곳이었는데 모두 박지훈 회사의 핵심 협력사였어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이스 같은 핵심 부품을 모두 이 3곳에서 공급받고 있었죠. 예전에 박지훈은 이 업체들이 자기에게만 최저가로 가장 빠르게 물건을 대준다며 자랑했었어요. 이제 보니 그게 다 박지훈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오빠의 배경 덕분이었던 거죠. 스크린샷을 다 보기도 전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에는 더위함이 묻어났죠. 서연아, 김비서한테 보고받았어. 그 새 업체 박지훈한테 납품 전부 끊었대. 내가 말했지? 김비서가 전화했을 때 그 사장들 태도가 얼마나 깍듯했는지 몰라. 부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 HS그룹에 밉보일까봐 안절부절 못하더래.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오빠는 이제 우리 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인데 누가 오빠 말을 안 듣겠어. 박지훈이랑 거래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오빠랑 거래해야 오래가지. 그럼 당연하지. 오빠가 헛웃음을 쳤어요. 그 업체 중 하나는 작년에 우리 HS그룹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한테 몇 번이나 부탁했었어. 내가 계속 거절했는데 이제 내가 박지훈 거래 끊으라고 하니 잘 보일 기회라고 생각하고 냉큼 끊었겠지. 거절할 리가 있나. 저는 그 공급업체 사장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욱 통쾌했어요. 박지훈은 예전에 우리 HS그룹 배경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했지만 이제 그 배경이 사라졌으니 공급업체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오빠가 덧붙였어요. 김 비서가 그 업체들한테 신신당부했대. 박지훈이 전화해서 이유를 물으면 그냥 생산량이 부족해서 기존 대형 고객사부터 챙겨야 한다고 둘러대라고. 내가 시킨 거라고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 박지훈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우리 HS그룹 없이는 원자재 하나 구하지 못하는 신세라는 걸. 오빠, 그 방법 진짜 잔인하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지훈은 분명 공급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생각하고 싸우려 들걸. 그러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나중엔 다시 거래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바로 그거야. 난 그놈의 모든 퇴로를 막아버릴 거야. 감히 내 동생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오빠와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보려는데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박지훈 회사 구매부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그녀가 몰래 보낸 메시지에는 회사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 언니, 우리 부서 지금 난리 났어. 그 새 업체에서 받기로 한 물건이 오늘 들어와야 하는데 아침에 연락해보니 납품 안 한대. 앞으로 거래도 안 한다고 하고 부장님이 다른 업체 알아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전화 돌렸는데 다들 물건이 없거나 가격을 2배 이상 부르더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저는 바로 답장했어요. 그 새 업체에서 갑자기 왜 납품을 안 한대? 친구가 금방 답장했어요. 물어봤지. 그냥 생산량이 부족해서 대기업부터 챙겨야 한대. 근데 우리 다 알잖아. 그 업체들이랑 몇 년을 거래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 부장님은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나서 돈 못 받을까봐 저러는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 박 대표님한테 보고하러 갔어. 저는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박지훈은 아직도 모르겠죠. 납품 중단이 자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오빠가 뒤에서 손을 썼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 사실을 알면 피를 토하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부장님이 대표님한테 보고했는데 대표님이 완전 폭발했어. 그 업체 사장들한테 바로 전화했는데 안 받거나 받더라도 몇 마디 하고 끊어버린대. 지금 사무실에서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야. 공급업체들이 신용이 없다고 욕하고 이뮤나 씨는 옆에서 아기 때문에 고생하게 생겼다고 울고 있고 회사 분위기 완전 엉망이야. 저는 박지훈 사무실의 풍경을 상상했어요.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고 컵은 산산조각 나 있겠죠. 박지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지르고 이뮤나는 옆에서 훌쩍거리고 있겠죠. 직원들은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쉴 거고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점잖은 척은 다 하더니 우리 HS그룹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친구에게 답장했어요. 고생 많다. 너는 휘말리지 말고 몸 조심해. 친구가 답장했어요. 알았어, 언니. 그냥 언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솔직히 이번 일, 박 대표님이 너무했어. 언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배신을 때려? 지금 이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지. 친구와 대화를 끝내고 소파에 기댔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죠. 박지훈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자금은 끊기고 블랙카드는 정지되고 원자재 공급도 막혔죠. 다음 차례는 계약 위반이겠죠. 그의 회사 고객들 대부분도 우리 HS그룹을 보고 거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가 저와 파혼하고 우리 집안에 밉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금방 계약을 취소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말 회생 불가능해지겠죠.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오빠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영상 하나와 함께였죠. 영상 속 박지훈은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공급업체 못 찾으면 이번 달 성과급은 없는 줄 알아.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직 임윤아만이 그의 옆에 서서 한 손으론 배를, 다른 한 손으론 휴대폰을 든 채 무언가를 찍고 있었죠. SNS에 올릴 사진이라도 찍는 모양이었어요. 오빠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김비서가 박지훈 회사 직원 SNS에서 찾은 거야. 박지훈 꼴 좀 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직원들한테나 화풀이하고 있네. 임윤아, 저 여자도 제정신은 아니야. 저 상황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정신이 있다니. 저는 영상 속 박지훈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오빠에게 답장했어요. 저 둘은 정말 천생연분이네. 한 명은 화만 내고 한 명은 불쌍한 척만 하고. 오빠, 박지훈, 이제 어떡할 것 같아? 오빠가 금방 답장했어요. 어떡하긴. 다른 공급업체를 찾거나 계약 위반하고 위약금 물어주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근데 내가 이미 다른 대형 공급업체들한테도 다 손 써놨어. 아무도 박지훈한테 물건 안 대줄 거야. 작은 업체를 찾자니 품질이 안 좋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쓸모없을 거고. 그 회사 며칠 못 버텨. 오빠의 답장을 보니 마음이 완전히 놓였어요. 박지훈, 당신이 임윤아를 선택했을 때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 돈과 내 인맥을 이용하면서 나를 배신한 대가 지금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저는 휴대폰으로 SNS를 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임윤아가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더군요. 배를 감싸 쥔 사진과 함께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우리 지훈 씨가 다 해결해 줄 거라 믿어. 아래에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힘내요. 안타깝네요. 같은 댓글을 달아놨더군요. 보기만 해도 역겨웠어요. 임윤아가 그 가식적인 SNS 게시물을 올린 바로 다음 날 박지훈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대형 고객사 여러 곳이 그의 회사로 쳐들어왔죠. 선두에는 3억 원짜리 계약을 했던 장 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을 치며 소리쳤죠.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층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박지훈, 내가 주문한 디스플레이, 오늘 납품일인데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내가 보낸 사람이 창고에 가봤더니 텅 비어있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보시지. 박지훈은 당시 사무실에서 구매부장과 싸우고 있다가 장 사장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쳐나왔어요. 그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장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원자재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곧 도착할 겁니다.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납품하겠습니다. 오해. 장 사장이 차갑게 비웃으며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했어요. 내가 어제 자네 구매부장한테 전화했더니 공급업체에서 납품을 끊어서 원자재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 박지훈,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내가 자네랑 거래한 건 순전히 HS그룹을 보고 한 거야. 한서연 씨 약혼자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자네는 어땠나? 한서연 씨를 차버리고 HS그룹에 밑보이고 이제는 납품도 못해? 지금 나랑 장난하나? 주변 직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몰래 훔쳐보고 있었어요. 박지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죠. 그는 장 사장의 팔을 잡고 사무실로 끌고 가려 했어요. 장 사장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죠. 좋게 해결합시다. 위약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회사 이미지. 장 사장이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이미지를 걱정해? 자네가 한서연 씨랑 파혼하고 상간녀 데리고 와서 그분 블랙카드로 명품 살 땐 이미지 생각 안 했나? 똑똑히 들어. 박지훈, 오늘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 위반금 2배를 물어내든지 둘 중 하나야. 그러지 않으면 바로 소송 걸겠네. 1호 소송 걸겠네. 오늘 납품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바로 소송 걸겠네. 가로 소송 걸겠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 사장 뒤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합세했어요. 맞아요. 우리 주문건도 납품일 다 됐는데 납품 못하면 우리한테도 위약금 물어내야 할 거요. 우리가 당신이랑 계약한 것도 다 HS그룹 보고 한 건데 이제 당신이랑 HS그룹이랑 끝났으니 누굴 믿고 거래하겠어. 박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객들에게 담배를 권하고 굽신거렸어요. 사장님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만요. 어떻게든 원자재 구해서 납품하겠습니다. 위약금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회사 자금 사정이 지금 좀 자금 사정? 장 사장이 헛웃음을 쳤어요. 자네가 한서연 씨 블랙카드로 상간녀한테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 사줄 땐 자금 사정 좋았나 보지? 똑똑히 말해두는데 단 한 푼도 못 깎아줘. 3일 주겠네. 납품하든지 돈을 물어내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세. 그 말을 남기고 장 사장은 다른 고객들과 함께 뒤돌아 나가버렸어요. 박지훈에게는 더 이상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죠. 박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그때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달려왔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 고객들 위약금을 다 합치면 4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회사 계좌에는 지금 5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아직 못 줬는데 이러다 직원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월급, 위약금. 박지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원자재는 구매부에서는 아직도 공급업체 하나 못 찾았어? 비싸도 좋으니까 구해오라고 구매부장이 침울한 얼굴로 말했어요. 대표님, 시내에 있는 모든 공급업체에 연락해봤습니다. 물건이 없다고 하거나 가격을 3배 이상 부릅니다. 사더라도 우리가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거래했던 작은 업체들도 우리가 HS그룹과 틀어졌다는 소문을 듣고는 밉보일까봐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제야 박지훈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원자재가 없으면 납품을 못하고, 납품을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자금이 없으면 월급을 못 주고, 이 모든 문제들이 산처럼 그를 짓눌렀죠. 그가 무어라 말하려던 순간 직원들 한 무리가 사직서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어요. 선두에는 회사 창립 멤버인 이 부장이 있었죠. 그는 3년 동안 박지훈과 함께 일했어요. 이 부장은 사직서를 박지훈에게 건네며 한숨을 쉬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도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어서 회사 사정이 이런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밀린 성과급이라도 정산해 주시면 오늘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 부장을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도 펀펀히 사직서를 내밀었어요. 대표님,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월급 정산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여기 있어봤자 미래도 없고 월급도 못 받을 것 같네요. 박지훈은 손에 들린 수북한 사직서를 보며 이 부장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 부장, 자네는 나랑 오래 일했잖아. 며칠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어떻게든 회사 살려낼게. 그때 되면 월급도 올려주고 성과급도 두둑이 챙겨줄게. 이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럽니다. 원자재도 없고 자금도 없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설사 대표님께서 원자재를 구하신다 한들 고객들이 다시 저희와 거래하려 할까요? 저희는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할 뿐입니다. 저희를 그냥 보내주십시오. 박지훈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사직서를 내려놓고 각자 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무실은 텅 비어버렸어요.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인턴 몇 명과 이뮤나만 남아 있었죠. 이뮤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애교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박지훈에게 다가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지훈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직원들도 다 떠나고 우리 이제 어떡해요? 내 가방은 아직 못 샀는데 우리 아기 나중에 수입 분유 먹여야 한단 말이에요. 박지훈은 원래도 심란했는데 이뮤나가 재촉하자 화가 폭발했어요. 그만해. 넌 맨날 가방, 수입 분유 타령이야.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제발 좀 닥쳐. 너 아니었으면 내가 한서연이랑 파혼했겠어. HS그룹에 밑보였겠냐고. 이제 다 끝났어. 전부 너 때문이야. 이뮤나는 그의 고함에 잠시 멍해 있다가 이내 눈이 빨개져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먼저 나한테 와서 사귀자고 한 건 지훈 씨잖아요. 나랑 아기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지훈 씨고요. 이제 와서 일이 이렇게 되니까 다 내 탓을 해요? 당신 남자 맞아요? 내가 남자가 아니라고? 박지훈이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내가 너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HS그룹 등에 업고 잘 나가고 있었을 거야. 회사가 이 꼴이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다 너 때문이야. 두 사람은 텅 빈 사무실에서 소리치며 싸웠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남아있던 인턴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짐을 챙겨 도망쳤죠. 결국 이뮤나는 울면서 뛰쳐나갔고 박지훈은 텅 빈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려다가 이미 차단당한 사실을 떠올리고는 내려놓았죠. 오빠 한서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오빠의 비서는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주소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와달라고 전화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전에 그를 따르던 친구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 바빴죠. 그의 부모님은 그가 한서연과 사귀다가 이뮤나와 바람 피워 집안 망신을 시켰다며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은 상태였어요. 그때 재무팀장이 법원 등기를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장 사장이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금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3일 안에 법정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위약금도 준비하라고 하고요. 박지우는 등기를 받아들다가 손을 떨어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등기와 텅 빈 사무실을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서럽게 웃었죠. 그는 항상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HS그룹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HS그룹이 준 것이었고 그 배경이 사라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등기를 주워들었어요.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정말 끝이구나. 박지우는 사무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책상을 짚고 일어나 재무팀장과 상의하려 했죠. 그는 회사에 남은 비품이라도 팔아서 직원들 월급이라도 챙겨주려고요. 그래도 오래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너무 모질게 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재무팀장이 텅 빈 금고를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박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야? 또 무슨 문제 생겼어? 재무팀장은 그를 보자 구세주를 만난 듯 하면서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텅 빈 금고를 가리켰어요. 대표님, 돈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던 현금 1억 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박지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어요. 그는 금고 앞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봤죠. 텅 빈 금고 안에는 휴지 조각 몇 개만 뒹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금고는 잠겨 있었잖아. 열쇠는 나랑 자네밖에 없는데 자네가 안 가져갔으면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재무팀장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침에 확인할 때만 해도 돈이 있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법원 등기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도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문이 열려 있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박지우는 머리가 띵했어요.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죠. 바로 이민아였어요. 아까 그와 싸우고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혹시 그녀가 다시 돌아와서 가져간 건 아닐까요? 그는 재무팀장의 팔을 붙잡고 물었어요. 자네 아까 나갔을 때 이민아 씨가 돌아온 거 못 봤어? 재무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전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대표님 사무실에 목도리를 두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표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박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는 자기 사무실로 달려가 문을 열었죠. 책상 위에는 정말로 분홍색 목도리가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 이민아가 두고 간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목도리는 그를 조롱하는 듯 보였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이민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어요. 그는 서둘러 메신저 앱을 켰지만 이미 이민아에게 차단당한 후였죠. 화면에는 상대방이 당신을 차단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젠장. 박지훈은 분노에 차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액정은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갈라졌죠. 그 여자를 내가 믿었다니. 재무팀장이 뒤따라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표님,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재무실 앞에 CCTV가 있으니 누가 금고를 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제야 박지훈은
CCTV를 떠올렸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말했죠. 빨리 확인해봐. 두 사람은 서둘러 경비실로 가 30분 전 재무실 앞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화면에는 곧 이민아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녀는 아침에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 차림에 검은색 백팩을 메고 있었어요. 그녀는 재무실 문 앞에서 주위를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약 10분 후 이민아는 재무실에서 나왔어요. 백팩은 눈에 띄게 불룩해져 있었죠. 그녀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는 서둘러 회사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어요. 박지훈은 CC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죠. 저 열쇠는 예전에 이민아가 임신해서 힘들까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쓰라고 그가 직접 준 재무실 비상 열쇠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열쇠로 회사에 남은 마지막 돈까지 훔쳐 달아날 줄이야. 경비 아저씨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고? 박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해서 뭐해? 이미 멀리 도망갔을 텐데 지금 부산이라도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데 저 여자랑 씨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는 말을 마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회사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재무팀장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죠. 그 역시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어요. 회사는 이제 돈도 없고 빚만 남았으니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박지훈은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어요. 그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민아 때문에 한서연과 파혼하고 HS그룹에 밑보이고 투자도 끊기고 공급망도 막혔어요. 이제 회사는 망하고 직원은 떠나고 고객에게는 고소당했죠. 마지막에는 이민아마저 남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는 부서진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주소록을 아무리 뒤져도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 친구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 바빴죠. 부모님과는 이미 오래전에 연이 끊겼고요. 걷다 보니 예전에 이민아와 자주 가던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예전에 이민아는 항상 따뜻한 라떼와 옆집 딸기 케이크를 사달라고 애교를 부렸었죠. 그때 그는 이민아가 한서연보다 훨씬 상냥하고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죠. 그 모든 것은 연기였고 그녀가 사랑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돈, HS그룹의 배경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카페 앞에 서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민아의 친구였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가 그 여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민아 씨 친구 맞죠? 유나 어디 갔는지 알아요? 그 여자가 내 돈 훔쳐서 도망갔어요. 여자는 그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뿌리쳤어요. 박지훈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내가 유나한테 당신 믿을 사람 못 된다고 했을 때 들었어야지. 이제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유나가 안 도망가고 당신이랑 같이 빚 갚을 줄 알았어요? 그럼 어디 갔는지 알아요? 제발 알려주세요. 내가 찾아가야 해요. 여자가 차갑게 비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제 들으니까 부산 가는 기차표 끊었다던데. 거기 친구가 일자리 알아봐 준다고 했어요. 아, 그리고 당신이 사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미 중고로 팔았대요. 1천만 원 넘게 받았다던데 당신 회사에서 훔친 돈까지 합치면 한동안은 넉넉하게 살겠네요. 그 말을 들은 박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민아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돈을 들고 튈 생각이었던 거죠.
그가 사준 목걸이마저 미련 없이 팔아버리다니. 그는 옆에 있는 전봇대를 붙잡고 속을 개원했어요. 그는 바닥에 쏟아진 토사물을 보며 웃기 시작했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그는 평생 이렇게 비참해 본 적이 없었죠. 사랑하는 여자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법원에서 온 전화였죠. 내일 오전 9시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박지훈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어요.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정말 끝이구나. 이제 한서연 말고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서연의 회사를 향해 걸어갔어요. 무릎이라도 꿇어서 빌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8시 반 출근 시간이라 회사 앞은 붐볐어요.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회사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죠. 보나마나 박지훈일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박지훈이 회사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는 구겨진 셔츠 차림에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고 눈은 퀭했죠. 그의 앞에는 한서연,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라고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수군거렸죠. 저 사람 한 대표님, 전 약혼자 아니야? 약혼식에서 상간녀 데리고 왔던 사람. 꼴 좋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회사 망하고 상간녀도 도망가니까 이제 와서 비네. 박지훈은 저를 보자 눈을 빛내며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어요. 저는 급히 뒤로 물러나 피했죠. 서연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약혼식에서 너한테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있는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 좀 일으켜주세요. 다른 분들 출근하는데 방해되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버티며 제게 소리쳤어요. 서연아,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서 무릎 꿇고 있을 거야. 넌 마음 약하잖아. 예전에 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잖아. 그렇지? 마음이 약하다고?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를 내려다봤어요. 박지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약혼식에서 나한테 망신 줄 땐 내 마음 생각 안 했어? 내 블랙카드로 이민아한테 5천만 원짜리 목걸이 사줄 땐? 이민아가 당신 회사 돈 들고 튀었을 때 그 여자한테 가서 마음 약한 척 좀 해보지 그랬어? 제 말에 주변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박지훈에게 쏠렸어요.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내 말 몇 마디에 속을 것 같아? 네가 무릎 꿇는다고 내가 널 용서하고 네 회사를 구해줄 것 같아? 박지훈, 넌 너무 순진해. 이 모든 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박지훈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난 갈 곳이 없어. 회사도 망하고 고객한테 고소당해서 위약금 4억도 물어야 해. 돈 못 갚으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 내가 개처럼 일해서 갚을게. 주변에서 그가 너무 불쌍하다며 저에게 도와주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박지훈을 보며 차갑게 말했죠. 개처럼 일한다고? 우리 HS그룹에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우리 오빠가 너한테 50억을 투자하고 내가 너한테 블랙카드를 준 건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넌 어땠지? 우리 돈으로 상간녀나 먹여 살리고 나를 배신했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늦었어. 네가 저지른 죄값
네가 알아서 책임져.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박지훈이 갑자기 일어나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재빨리 그를 막았죠. 그는 발버둥 치며 제 등 뒤에 외쳤어요. 서연아, 가지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이민아랑 절대 연락 안 할게. 너한테만 잘할게.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네 회사 경비라도 시켜만 줘.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박지훈, 우리 회사 경비 아저씨들이 너보다 훨씬 줏대 있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약금이나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뒤를 돌아보니 박지훈은 경비 아저씨에게 붙잡힌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게 준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대표님, 아래층 일은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비팀에 연락해서 박지훈 씨 쫓아낼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둬. 저렇게 난리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겠지.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표님. 아, 그리고 한 부사장님께서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달라고 하셨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래층 그 자식도 와서 난리야? 오빠가 가서 처리해 줄까? 저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아니, 오빠,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어. 이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리고 박지훈 회사 이제 위약금 4억 물어야 하고 회사에 돈 한 푼도 없고 직원도 다 나갔대. 곧 파산 신청할 것 같아. 오빠가 금방 답장했어요. 파산. 잘 됐네. 너 예전부터 전자제품 사업 해보고 싶어 했잖아. 그 회사 파산하면 변호사 시켜서 헐값에 인수해버려. 내 사업 확장하는 데 딱이네.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죠. 박지훈의 회사는 망했지만 생산 라인과 고객 자원은 남아 있었어요. 헐값에 인수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였죠. 저는 오빠에게 답장했어요. 오빠, 그 생각 정말 좋다.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준비하라고 할게. 오빠에게서 좋아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가 왔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오빠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게. 어운다. 저는 바로 우리 집안 전담 변호사인 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왕 변호사님, 지금 당장 회사 인수계획안 하나 준비해 주세요. 대상은 박지훈의 JM테크입니다. 그 회사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인수해 주세요. 제 체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왕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제가 전문입니다. 3일 안에 계획안 만들어서 일주일 안에 인수 끝내겠습니다. 다음 날 왕 변호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표님, 박지훈 씨가 인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5억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 회사 자산평가 보고서를 보여줬죠. 5년 된 낡은 장비들이라 2억도 안 되더군요. 그 보고서를 보더니 아무 말 못하고 위약금 갚아주고 위로금 2천만 원 주는 조건으로 인수 의향서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박지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 낡아빠진 회사가 아직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니요. 그날 오후 왕 변호사는 박지훈과 인수 의향서에 사인을 했고 제게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사진 속 박지훈은 허름한 찻집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있었죠.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일주일 후 인수는 마무리되었고 JM테크는 이브닝 스타테크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새로운 대표가 되었죠. 저는 회사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직원들을 찾아가 밀린 월급을 전부 청산해주고 월급을 10%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직원들은 감격하며 제게 충성을 맹세했죠. 저는 오빠에게서 100억을 투자받아 새로운 생산 라인을 들였고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되었어요. 몇 달 후 제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한 업계 모임에서 오빠의 친구인 강태우 씨를 만났죠. 그는 유능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었고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와 함께하면서 저는 박지훈에게 받은 상처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박지훈과 마주쳤어요. 그는 허름한 공장 작업복 차림에 가장 싼 빵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죠. 오랜만이네요. 박지훈 씨.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서연 씨. 잘 지내시죠? 회사 크게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네, 덕분에요. 근처 공장에서 일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립 라인에서 일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예전엔 정말 제가 미안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지난 일은 다 잊었어요. 앞으로 잘 지내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어요. 박지훈은 제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하고 자신은 이렇게 비참해질 줄은요. 마트 밖에는 강태우 씨가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오늘 우리 회사 이번 분기 실적 지난 분기보다 2배나 올랐어. 축하해야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회사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복수겠죠.